평범한 아이들이 부모의 따뜻한 품에서 첫 울음을 터뜨릴 때 어딘가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명이 시작됩니다. 밝은 햇살도 축하의 박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계에 관한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그림자와 함께 걷는 이들, 평생 자신의 진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존재들의 삶 말이에요. 지금부터 어둠 속 전사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충격적인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깊은 산속 은밀한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산파가 아기를 받아들자마자 입을 여는 첫 마디는 소리 내지 말라는 경고였어요. 신생아의 울음조차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 세상에서는 침묵이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이니까요. 어머니는 아이를 조심스럽게 안으며 낮게 중얼거립니다. 우리 일족에 새로운 칼날이 왔구나. 놀랍게도 부모는 아이에게 본명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진짜 이름을 아는 순간 약점이 생기는 이 세계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었죠. 생후 한 달부터 아이는 밤낮이 바뀐 생활 패턴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움직임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집 아기들이 형형색색의 모비를 보며 웃을 때 이 아이의 머리 위에서는 목재 수리검이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진짜 날카로운 무기는 아니었지만 상징성만큼은 충분했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첫 자장가는 동화가 아니었어요. 부주의한 기침 한 번이 어떻게 독배로 이어졌는가에 관한 실화였습니다. 아기 방에는 일반적인 그림책 대신 동물들의 움직임을 담은 족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표범의 도약, 뱀의 은밀한 이동, 매의 급강하를 눈으로 익히라는 무언의 교육이 시작된 것이죠. 세 돌이 지나면 본격적인 교육 과정에 들어갑니다. 보통 아이들이 블록을 쌓거나 색연필을 잡을 나이에 이 아이는 물속에서 점점 더 긴 시간 동안 숨을 멈추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스승들은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통은 네 안의 나약함이 타오르는 소리다. 아이는 그저 아플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아이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죠. 이 무렵부터 평형 감각을 기르는 훈련도 함께 진행됩니다. 마을 입구에 좁은 통나무 위를 걷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더 높고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장소를 옮겨가는 방식이었어요. 4살 생일에는 벌써 나무 타기와 벽면 오르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떨어지는 건 일상이었지만 눈물만큼은 절대 보여서는 안 되었죠. 함께 놀던 친구들이 사실은 훈련 파트너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예고 없이 공격하라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져 있었거든요.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뒤에서 날아오는 주먹이나 잠들기 직전 시도되는 기습 같은 것들 말이에요. 식사 시간조차 위험을 감지하는 훈련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릇 밑에 숨겨진 메모를 찾거나 음식의 색과 향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때부터 기초적인 암호 체계와 손짓 신호도 배우기 시작합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이들이 가족과 저녁 식사를 즐기는 시간에 여기서는 촛불의 깜빡임으로 복잡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었죠. 좋은 소식은 장난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실전용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5번째 생일 선물로 받은 진짜 쿠나이 단도를 손에 쥐며 한 번의 실수는 피로 배우는 교훈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일반적인 또래 아이들이 동화책과 간단한 계산을 배우는 동안 여기서는 특별한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인체의 18가지 치명적 부위를 위험도 순서대로 분류하는 것이 그날의 수업 주제였으니까요. 실습 역시 빠질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초반에는 허수아비를 대상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를 상대로 정확성을 높여가야 했어요. 생명을 다룬다는 것의 무게를 어린 나이에 체감하게 되는 순간들이었죠. 학교에서 나누는 대화도 보통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강가에서 보자는 말이 실제로는 새벽 매복 훈련을 뜻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숙제로는 생애 처음으로 독약을 조제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죠.
선생님 말씀으로는 만약 한 방울이라도 입에 닿았다면 그 자리에서 생명이 끊겼을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이것을 진보라고 평가해 주시는 따스함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같은 나이의 보통 아이들과 완전히 다른 신체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손목과 발목의 유연성이 극단적으로 발달하고 아주 작은 틈새로도 몸을 밀어 넣을 수 있게 되었죠. 7살에는 진짜 은신술 수련에 돌입합니다. 자신의 체취와 존재감을 완벽하게 지우기 위해 얼음처럼 차가운 시냇물에 몇 시간이고 서 있어야 했어요. 흥미로운 점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규칙이었죠. 정말 재미있는 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소리 없이 이동하는 기술도 이때 완성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알아챈다면 더 대단했겠지만 핵심은 아무도 감지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이 시기부터는 어둠 속 시각 능력도 집중적으로 개발됩니다. 달조차 뜨지 않은 칠흑 같은 밤에도 장애물을 피해 움직일 수 있도록 감각을 극도로 예민하게 벼려가는 과정이었죠. 특히 청각과 촉각에 의존하는 훈련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이나 바람의 흐름 변화만으로도 주변 환경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8살 즈음에는 기초적인 위장 기술과 연기법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다친 아이, 길 잃은 아이, 공포에 질린 아이 등 각기 다른 상황에 맞는 표정과 몸짓을 연습했어요. 거울 앞에서 수십 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반복했지만 정작 진짜 감정은 감추는 법을 먼저 배워야 했죠. 고통스러워도 미소를 지을 수 있고 기쁨 속에서도 슬픔을 연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9살이 되면 간단한 침투 기술도 습득하게 됩니다. 창틀 사이로 몸을 밀어넣기, 문고리를 소리 없이 돌리기, 마룻바닥에서 삐걱거리지 않는 지점 찾기 등이 일상적인 놀이가 되었어요. 10살부터는 변장과 속임수의 영역에 발을 들이밀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진짜 상인이라면 그런 식으로 수염을 기르지 않겠죠.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수많은 시간을 들여 관찰하고 연구를 했지만 정작 본인은 단 한순간도 평범했던 적이 없다는 점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마을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외국 문화를 체득하는 독특한 교육 방식이 이어졌어요. 다양한 지방의 사투리와 억양을 따라하며 각 계층 사람들이 쓰는 특유의 어휘와 제스처를 몸에 익혀나갔습니다. 이 무렵에는 정보 수집의 기본기도 다져집니다. 대화 속에서 중요한 정보를 끌어내는 법, 상대의 거짓말을 간파하는 법, 기억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는 법 등을 배웠죠. 식단 또한 또 다른 모험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동안 면역체계 강화를 위해 기묘한 약초들을 섭취하고 서서히 일반적인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 갔어요. 저녁 식탁의 대화도 흥미진진했습니다. 독의 맛을 알아챘다면 더 빠른 식별을 위해 추가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아, 그렇군요. 익숙한 독초 맛에 참나무 향이 섞이고 끔찍한 복통으로 끝나는 완벽한 조합이로군요. 이때부터는 해독제 제조법도 함께 배웁니다. 자신이 중독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때로는 상대를 구해주는 연기를 해야 할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11살이 되면 기본적인 의학 지식도 습득합니다. 응급처치는 물론이고 상처를 빠르게 치료하는 법이나 고통을 견디는 정신적 기법도 익혀야 했죠. 동시에 상대에게 고통을 가하는 방법도 배워야 했습니다. 고문 기술이라고 하면 너무 끔찍하게 들리지만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로 간주되었어요. 12살 무렵에는 다양한 도구 활용법을 익힙니다. 갈고리, 밧줄, 화살, 독침 등 각각의 무기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지 체계적으로 학습했죠. 특히 즉석에서 무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중요시되었습니다. 일상용품들을 치명적인 도구로 변환시키는 창의력과 기술을 동시에 요구하는 과정이었어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실제 임무에 참여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첫 번째 과제는 꽤 단순해 보였어요. 인근 마을로 들키지 않고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이었죠.
아주 평범한 10대의 일과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경비견들이 지키는 저택을 통과해야 했고 순찰대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개가 관심을 잃고 지나갑니다. 임무 완료라고 생각했는데 잠깐만요. 스승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셨군요. 너를 3번이나 봤다. 다시 해봐라. 이런 식으로 몇 차례의 실패를 거쳐야 비로소 진정한 은밀함이 무엇인지 체득하게 됩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한 잠입이 사실은 허점투성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죠. 14살 즈음에는 보다 복잡한 임무들이 주어집니다. 적의 성체에 침입해서 특정 문서를 훔쳐오거나 중요한 회의 내용을 엿듣고 보고하는 일 등이었어요. 이때부터는 진짜 위험이 시작됩니다. 발각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더 이상 연습이 아닌 진검승부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것입니다. 가장 힘든 부분은 신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고립감이었죠. 감정 표현도 금지되고 진정한 우정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상대에게 웃는 얼굴을 보였다가는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평범한 친구들을 사귈 수도 없었습니다. 일반인들은 당신의 정체를 알아서는 안 되었거든요. 유일한 동료는 동시에 경쟁자이기도 한 다른 수련생들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침대를 나란히 쓰던 친구가 당신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만큼 친밀감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건 없겠죠. 신뢰와 의심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15살이 되면 연애 감정이라는 것도 경험하게 될 텐데 이것 역시 위험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상대가 진심인지 아니면 정보를 캐내려는 목적인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했으니까요. 16살이 되어 완전한 신호비가 되면 삶이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첫 번째 진짜 잠입 임무에서는 적 영주의 성 천장 석가래에 사흘간 숨어 있어야 했어요. 3일 동안 움직이지도 말하지도 거의 숨쉬지도 않으면서 특수용기에 소변을 봐야 했죠. 닌자에게는 화장실 타임이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그 매력이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임무들은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 적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중요한 인물을 제거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죠. 데이트는 꿈도 꾸지 마세요. 어떤 관계든 보안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이웃 일족에 매력적인 닌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잠깐, 그들이 우리 일족 정보를 캐내려고 온 건 아닐까요? 당신도 그들의 일족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받은 상태일 수도 있고요. 과연 우리가 사랑에 빠진 걸까요? 아니면 서로의 반사신경을 테스트하고 있는 걸까요?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심지어 데이트 장소마저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탈출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숨을 곳이 있는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주변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20대가 되면 고급 훈련 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문저항법이라는 흥미진진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었죠.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는 원리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 한 말이에요. 그런 실수는 놀랍도록 자주 일어났습니다. 당신의 일족에는 신체 일부가 없는 은퇴한 닌자들이 여럿 있어서 가능한 미래에 대한 유쾌한 미리 보기를 제공해줬어요. 그래도 적어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이들이 말할 수 없는 행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하루의 시작이었으니까요. 화려한 옷장에 대해서도 얘기해 봅시다. 상징적인 올 블랙 의상은 실제로는 거의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지루한 농부나 상인처럼 차려입는데 닌자처럼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멋진 닌자 장비는 야간 임무나 특별히 위협적으로 보여야 할 때를 위해 보관해뒀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친 농민복을 입고 무가격에 관심 있는 척하며 지내야 했죠. 옷장 관리도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신분의 의상들을 준비해 두어야 했고 그 의상에 맞는 소품들과 냄새까지 신경 써야 했거든요. 닌자 능력에 대한 전설들도 대부분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연기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주의 분산 요소와 지형 활용을 교묘하게 조합한 것뿐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도 없었고요.
다만 짧은 거리라면 연꽃잎에 체중을 분산시키는 특수 물신발을 사용해서 이동하는데 정말 능숙해질 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초자연적 힘과는 거리가 멀었죠. 하지만 이런 전설들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닌자를 신비한 존재로 여길수록 실제로는 평범한 기술과 끈기로 이뤄낸 일들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거든요. 받은 모든 훈련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대부분은 극도로 지루한 감시 활동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엿듣게 되는 대화들 대부분은 농작물 수확량이나 날씨 불만에 관한 것이었지만 모든 것을 성실하게 보고해야 했어요. 다이묘의 사촌이 저녁으로 생선을 먹었으며 치질에 대해 불평했음. 다시 말해서 매우 중요한 정보라는 것이죠. 언제 어떤 정보가 중요해질지 모르니까 모든 걸 기록해 두어야 했습니다. 때로는 며칠, 심지어 몇 주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 대기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야말로 진짜 정신력을 시험하는 순간들이었죠. 급여 상황도 끔찍했습니다. 사무라이들은 봉급과 지위를 받았지만 당신은 비밀만 얻게 되었죠. 은퇴 후 이력서에 암살 전문가라고 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보상은 일반적으로 실패하지 않는 것 자체였으며 가끔씩 쌀을 조금 더 주는 정도였습니다. 꿈 같은 대우가 아닐 수 없었네요. 직업의 특성상 성과급을 제대로 받기도 어려웠고 승진 체계도 불분명했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의료비는 일족에서 부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만 치료받는 과정에서 정체가 노출될 위험 때문에 대부분의 상처는 스스로 처치해야 했지만요. 20대 후반이 되면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도 병행하게 됩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과정을 다른 이에게 반복시켜야 한다는 것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30살까지 살아남으면 시노비 선배로 인정받게 됩니다. 웅크린 자세 때문에 무릎이 항상 아프고 최소 3군데 칼상이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으며 옥상 탈출 실패 후 어깨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비참한 그림자 전사들의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죠. 생명의 순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신이 받았던 교육을 그대로 전수하면서도 때로는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 상황 변화에도 더욱 민감해져야 했습니다. 다이묘들 간의 관계가 바뀌면 하루아침에 아군이 적군이 될 수 있었거든요. 진짜 재미는 라이벌 일족들이 여러분 그룹이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있다고 판단할 때 시작됩니다. 마을 전체가 완전 제거 대상이 되는 것만큼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건 없었겠죠. 정치적 동맹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변했습니다. 갑자기 어제의 고용주가 오늘의 암살자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에 익숙해지려고 해도 매번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일족끼리도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한정된 자원과 임무를 두고 벌어지는 내부 경쟁이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할 수 있었어요. 40살에 접어들면 현역에서 서서히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체력과 반사신경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시기였죠. 하지만 경험과 지혜로 그 부족함을 메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은퇴라는 개념은 참 귀여웠습니다. 대부분의 닌자들은 연금 계획을 걱정할 만큼 오래 살지 못했거든요. 운 좋게 은퇴하더라도 조용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건 죽는 날까지 계속 뒤를 돌아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결국 교관이나 정보 분석관이 되었습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글쎄요. 당신 일족 묘지에 묘비가 없는 무덤들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겠죠. 물론 다른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업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적들이 생선을 싫어하기만 바라는 수밖에 없었지만요. 은밀하고 첩보적인 활동을 하던 영광의 시절은 점차 차세대를 지도하는 일로 바뀌어 갔습니다. 눈빛이 반짝이는 젊은 신병들을 보면 진실을 말해주고 싶어졌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다 보면 만성 통증과 편집증에 시달리게 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 형성이 불가능해진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현실을 털어놓는 대신 무술 시범만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수리검 던지는 올바른 방법을 100번째로 시범 보여주기만 했죠.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이 되어서야
엄청난 아이러니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으로 지내왔고 겉모습으로만 살아왔던 것이에요. 이제는 아무도, 심지어 자신조차도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최고의 변장수를 완성했지만 죽기 전부터 이미 유령이 되어버린 셈이었죠. 수천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본 모습은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매우 위험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50대 후반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임무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어느 날 밤 방 안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끼게 됩니다. 라이벌 일족의 재능 있는 젊은 시노비가 당신을 제거하려고 파견되었군요. 깨어나서 자신을 방어할 수도 있었지만 그 대신 호흡을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맞을 것 같았네요. 한 그림자가 다른 그림자에게 삼켜지는 것으로 말이에요. 칼날이 내려오는 순간 마지막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다음 생에는 꼭 평범한 농부로 태어나고 싶다고 말이에요.